미국 그 애널리스트가 그린 차트인데 한국을 주목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밸류에이션을 양국과 비교할 때 PBR, 주당 장부가에서 현재 주가가 얼마나 거래되느냐. 근데 우리나라가 1배 초반대고 미국은 거의 5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의 한 4~5%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코리안 디스카운트죠. 어마어마하게 한 75% 디스카운트 된 건데 이게 2001년도 수준으로 간다. 네. 어마어마하게 옛날 수준까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고 화가 나긴 한데 역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더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자금이 빠져나올 때 한국이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일단 주요 이벤트 대기하면서 좀 경계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우리 시장은 예외입니다. 좀 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들 시장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의 변수로 하나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떠오른다고 하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있었고 계속해서 좀 잠재해 있는 것이 바로 엔캐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 이게 전에도 한번 와서 제가 소개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엔캐리 트레이드 이제 제가 7월 11일 날 범죄 현장이 있었고 거기에 큰 주범이 공동정범과 주범이 있으면 주범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략 그때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이제 끝났다. 그런 시장의 흐름이 많았는데 이제는 대략 이제 2달 정도 됐죠. 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그러면 이제 진짜 마무리됐느냐. 를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상황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첫 번째 차트를 갖고 온 것이 뭐냐면 이 붉은색 선이 N달러 추입니다. 이게 이제 올라가면 엔화 약세, 내려오면 엔화 강세인데 이게 160엔대까지 갔다가 그때 정확히 우리가 기억하죠. 8월 5일 뭐 그때 거의 142엔, 143엔까지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회복했다. 지금 다시 지금 최근 오늘 아까 잠깐 보니까 142엔까지 지금 네. 다시 내려갔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차트를 왼쪽은 S&P 500과 같이 그렸고 우측은 나스닥 100과 같이 그렸는데 확실히 보시면은 N달러의 변곡점과 주가 지수의 변곡점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엔화가 다시 약세로 갔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올랐었고 엔화가 강세로 갔을 때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이유를 보실 수 있는데 그 안에 당연히 뻐꾸기 요인은 뭐 경제지표 발표니 뭐니 다 있지만 그 밑에 그런 경제지표를 읽고 뭔가 액션을 할 거잖아요. 사든 팔든. 그렇죠.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여전히 N달러. 의 흐름이고 그 얘기는 결국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여전히 시장에 많이 있고 또 아니면 N달러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자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엔화의 강세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서 여전히 계속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심히 예의주시하면서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 뭐 FOMC도 있지만 BOJ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나온 얘기들 보면 다음 주 회의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은 뭐 거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보겠다라는 의미 같은데 워낙에 8월 초에 좀 충격이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의미 같기도 하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온 게 이번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제 몇 번의 사례가 있을 텐데 좀 비교를 해보죠. 예, 근데 네. 보통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다는 얘기는 엔화가 엄청나게 강세로 갔다. 꽤 장기간, 네. 꽤 깊게 갔었다는 얘기인데 대충 가볍게는 계속 변화가 있었죠. 하지만 꽤 장기간, 꽤 긴 기간 동안 엔화 강세가 있었던 때가 크게 2번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건 2007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오면서 안전자산이었던 엔화에 대한 강세가 상당 기간 오래 있었다. 첫 번째고요. 차트 보시면 그 노란색 선이 이제 소위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파란색 선이 좀 더 멀리 가서 그 이후 10년 더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07년에 10년 전인 97년도 그때는 롱텀 캐피탈 사태, 러시아 사태 때문에 그들의 포지션 정리가 안 되면서
소위 사실상 파산한 그 이슈 때문에 미국에서 난리가 한번 났었죠. 네. 결국은 그 두 번 때도 그때도 엔화가 상당히 강세로 가면서 강제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들이 있어 왔었는데 대략 보면은 그 당시에 대략 보면 20에서 25%좀 길게 보면 한 30% 정도 거의 그러니까 1년 한 12개월 중에 한 10개월 정도 만에 그만큼 더 내려갔었다 보셔야 되는데 최근 두 달 사이에 현재 상황과 비교한 게 이제 하얀색 선인데 대략적으로 10에서 12% 지금 고점 대비 엔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이 흐름이 혹시라도 지속이 된다면 그렇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배운다면 추가적인 그러니까 엔화 강세는 좀 열어둘 필요가 있고 제가 펀더멘탈 이슈나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어도 2년 반 전에 우리가 시작했던 게 115엔대에서 160엔까지 갔기 때문에 일단 거기도 열어둘 필요가 있고 소위 그 BIS 같은 데에서 PPP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100엔 미만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엔화 강세 가능성은 여전히 늘 필요가 있고 이번에 또 FOMC에서 말씀 주신 대로 금리를 떨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 미국은 떨구고 있으면서 이 격차 때문에 생겼던 엔화 약세가 빠르게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다시 엔화 강세가 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 이쪽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경계심을 꼭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주는 FOMC, BOJ 뭐 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중요성은 FOMC 쪽이 좀 더 있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기 때문인데 일단 25bp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3번 남았으니까 연내 몇 번을 할 것인지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쭉 한번 지금 예측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그러니까 네. 결국은 항상 우리 시장은 마음이 급해요, 그죠? 이게, 선반영. 예, 네. 1년 전에 원래는 한 3번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올 초로 가보면 한 7, 8번 갔다가 그랬죠. 불과 2달, 석 달 전에는 한 번까지 줄였다가 지금 이제 3, 4번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5pp 기준으로 제가 몇 회 할 거냐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데 지금 FOMC가 3번 남아 있는데 지금 거의 100에서 110bp까지 추가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대략적으로 4번 인하를 지금 보는 거고 3번 남았는데 4번 할 수 없으니 그중에 한 번은 B컷, 50bp. 예, 네. B컷일 거다. 라고 예상을 일단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으로 가면 좀 더 거리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그 상반기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그쪽에 3월 달까지 일단 한 3회 정도. 그다음에 내년 말 정도까지 거의 가 보면 그러니까 그 상반기까지 하면 거의 한 5회. 그다음 또 한 1, 2회. 그 다 합치면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다 합치면 대략 240bp 한 10번 금리 인하한다라고 지금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지금 아직 업데이트 안 돼 있지만 분기에 한 번씩 연준이 FOMC 때 소위 경제 전망 요약을 발표하고 점도표라는 걸 발표하잖아요. 그게 올해 말 갔을 때의 연준의 기준금리 이만큼 될 거야. 내년 말 갔을 때 이만큼 될 거야를 봤을 때 지금 봤을 때는 올해는 딱 한 번 지금 6월 말 기준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내년 말 가면은 한 100bp 인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한 5번, 4번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그러니까 10번 대 5번에 그러면 그 소위 이제 그 격차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준의 눈높이 이번 이제 그 점도표 발표되는 그것과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10번과 5번의 격차가 얼마나 좁혀질 거냐. 이것이 또 한 번 시장에 뭔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점도표는 특히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언제나 연준과 시장, 뭐 정책과 시장, 실제 상황과 시장 이게 정확하게 일치된 적은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시장이 조금 더 먼저 해석하려는 감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그런 상황.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경기를 보는 시각일까요? 이게 이제 네. 이런 그 아주 옛날 그 강국어 카피인데 며느리도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건 연준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시장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과거에 큰 빅 이벤트가 있으면 연준이 예상한 거보 시장과 연준이 초기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금리를 많이 내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서로 일치해서 잘 끝난 때도 있지만 시장의 초기 예상과 실제로 연준이 내린 그 규모가 큰 격차가 있었던 게 과거에 한 4번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될까봐 좀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로는 아주 멀리 가면 1990년에 쿠웨이트 침공,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1차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침체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초에는 한 번 인하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25bp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0bp 인하니까 어마어마한 격차인 거죠. 사실은 그때 이런 격차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95년과 98년도는 초기의 금리 인하 시점과 실제로 인하했던 것이 거의 유사하게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95년도를 다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때가 잘 맞았고요. 반면에 2001년도에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침체 오면서 사실은 그때도 엄청난 격차가 한 번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 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도 한번 격차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는 트럼프 정부 시절에 미중 무역 분쟁이 강화되면서 거기에 또 연달아 코로나 침체 오면서 그러면서 한 번 더 격차가 있었거든요. 그런 과거의 경험에 봐서는 지금 금리를 많이 올린 상태라서 초기에도 비교적 지금 우리가 한 250bp 가까운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과거처럼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연준이 이거보다 더 많이 내려야 될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시장의 그러한 전망치가 꼭 잘 들어맞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연준의 이번 눈높이와 시장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이건 계속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닷컴 버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어쨌든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대체로 좀 괴리가 있었던 적이 많네요. 생각보다는 많이 커졌죠, 네. 사실은. 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제 정상화, 해소가 됐는데 이게 또 어떤 시그널이냐. 거의 과거에는 100% 이 이후에 침체가 왔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 좀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 이게 원래는 장기가 단기보다 높아야죠.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내가 1년짜리 빌려주고 10년 빌려줘야 되는데 10년 빌려주면 뭐라도 좀 더 줘야 될 거였어요. 기간에 대한.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뭔 일이 발생할지 네. 모르니까 이 인플레이션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더 줘야 되는데 이게 역전이 됐다는 거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단기가 높고 장기가 낮은 10년을 빌려주는데 금리가 더 낮아.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자들이 앞으로 침체가 올 거야. 그것 때문에 금리가 떨어질 거야. 그러면 장기 채권을 들고 있으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거기 때문에 저 싼 금리에도 나는 채권을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은 미래 경제 전망을 안 좋게 본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상은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가 연준 같은 데서 단기 금리를 낮춰주면서 정상화되는. 그런데 지금 이미 이제 시장이 그걸 감안하고 내려주지도 않았는데 시장에서 2년물 금리를 낮추면서 이렇게 이제 눈높이가 맞춰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뀌려고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거 경험상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고 나서는 1960년 이후에 9번은 침체를 동반했고 12개월 내에 6번은 침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식시장이 당연히 다르게 대응을 했겠죠.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이 짙은 파란색 선이 과거에 9번의 침체를 동반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해소. 그때는 당연히 이제 주가 시장이 좀 안 좋았었고요. 주식 시장이. 반면에 침체가 안 일어났었던 하늘색 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상향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결국은 향후 12개월 내에 침체가 오느냐의 여부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고용 지표에 그렇게 그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그 시점에도 어느 정도 지나면 침체가 오더라라는 게 또 이슈였잖아요. 네네. 이게 그러면 역전된 순간 또 해소된 순간 이게 다 이어지는 그렇죠. 스토리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역전이 됐다는 것 자체는 전망이 좀 안 좋아진 거고 해소가 되기 시작한 거는 뭔가 일어나서 단기 금리가 내려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특히 주식시장은 침체는 안 이룰 거에 당연히 배팅을 하고 있는 거고
채권 시장은 적어도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팅하기 때문에 지금 주식과 채권 시장이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관점이 완전 5월동주 동상이몽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 투자자, 특히 주식 투자자들이 훨씬 많으신 상황에서는 이런 그 큰 변화, 큰 변곡점에 대해서는 잘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통화 정책이 변화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폭에 대해서도 워낙에 좀 얘기가 많고 그 폭을 결정하는 이유 자체도 너무나 분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쪽으로, 금리 쪽으로도 변동성이 최근에 좀 커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특히 특별한 경험은 제 경험상 주식보다는 채권 쪽이 변곡점에서는 조금 더 한 발 앞서고 방향성이 조금은 더 맞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왜 그럴까를 잘 고민해 봤는데 네. 주식 투자자들은 웬만해서는 사실은 장기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주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고 하는데 채권 투자자들은 냉정하거든요. 왜냐면 이표, 그러니까 소위 이자가 잘 따박따박 나오는지, 이 회사가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이걸 늘 체크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냉정하게 대응하고 그때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 대응하기 때문에 소위 만기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주식 투자자들보다는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나 국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네. 뭐랄까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보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도 그런 격차가 변곡점에서의 결과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와 지금 빅스를 비교하는 표를 갖고 와주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예요? 결국은 네. 전에도 비슷하게 보여드릴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되면 3년 정도 격차를 두고 빅스가 따라 올라간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차를 이걸 역계열로 그려놓은 겁니다. 올라가면 역전된 거고 내려오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3년 정도 시차를 대고 이게 많이 역전이 됐었던 거를 뒤따라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은 채권 투자자들의 경기의 전망을 안 좋게 봤다는 거죠. 그러면은 3년 시차를 두고 경제가 실제로 안 좋아지면 빅스는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한 그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좀 아슬아슬해 보이는 이유가 이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미국에서 10년물, 2년물이 기간도 제일 길었고 네. 폭도 상당히 깊었었기 때문에 그 후과가 어느떻게 나타날까. 그래서 연준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큰 것이 이걸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연말까지 안타까운 건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재정 정책은 사실상 실종입니다. 뭐 할 게 없어요. 원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통화 정책만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연준이 잘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깨가 상당히 좀 무거워진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막 이런 얘기를 뒤따라 하게 되는데 더더욱 상승 동력을 못 찾고 있는 게 우리 시장이고요. 뭐 미국이 가도 못 따라가고, 네, 못 가면 더 못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어제로 코스피 6거래일째 약세입니다. 이게 약간 아니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네, 해왔는데 네. 지금 문제가 뭐예요? 굳이 이제 이럴 때 이러면 잘 되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좀 배가 아픈데 굳이 일단 그나마 좀 여유를 가지려면 네. 중국은 더 심합니다. 4년째 지금 우하향하고 있어서 거기를 보면 그나마 위안이 된다? 굳이 표현하면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보다는 안 돼.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투자자한테 제가 아마 저번부터 계속 와서 이제는 우리 동학개비들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가지고 싶은 이유가 큰 그림에서는 가치주와 성장주 컨셉에서 이게 한 10에서 15년 터울로 업앤다운이 있다. 지금까지 한 10에서 15년은 성장주 컨셉, 미국 뭐 이런 데가 지금 잘 나갔다고 치면 빅테크. 네. 이제는 그것이 이제 가치주 쪽으로 넘어와야 되고 이제 싼 국가,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국가로의 그런 자금 이동 기대할 수 있는데 이건 미국 그 애널리스트가 그린 차트인데 한국을 주목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밸류에이션을 양국가를 비교할 때 PBR 주당 장부가에서 현재 주가가 얼마나 거래되느냐 이걸 PBR을 비교했는데 우리나라가 1배 초반대고 미국은 거의 5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의 한 4~5%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니까 이게 코리안 디스카운트죠. 어마어마하게 한 75% 디스카운트 된 건데 이게 2001년도 수준으로 간다. 네. 어마어마하게 옛날 수준까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네. 그러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긴 하는데 역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더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자금이 빠져나올 때 한국이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여기에 올해 시작한 밸류업 이 정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수 만들 게 아니라 진짜로 외국인들이 딱 봤을 때 한국이 바뀌네. 라는 게 들 수 있게끔 뭔가 변화가 있어주면 네. 그 기회가 왔을 때 자금이 정말로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이 어찌 보면 저는 상당히 변곡점이면서 큰 기회가 오는 그런 타이밍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요 장표 그리고 희망적으로 말씀해 주신 요 부분이 조금 귀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되기를 시작이 네. 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